김용민 브리핑이 방송 1년을 맞는 8월 15일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뉴스의 암흑기 김용민 브리핑은 공정하지만 관점이 있고 객관적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저널리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에 걸쳐 업로드되는 브리핑에는 기존 인기 코너에 대해 국제 뉴스의 맥, 오늘을 읽는 책, 본격 정치 논평과 풍자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이중왕의 허리 디스크쇼 등 새 코너가 신설됩니다. 토요일에는 기존 최동석 칼럼과 김 프로이드에 더한 관훈 나이트클럽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선보이고 9월 이후부터 일요일에는 본격 종교개혁 프로그램 기장수수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김용민 브리핑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청취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2016년 8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고 있죠.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민 트위터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누진제 논란,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온당하다고 보는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현행대로 누진제를 존속시키자 이런 의견에는 0%가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는 가정용 누진제는 존속시키되 비가정용의 가격을 현실화하자, 그러니까 비싸게 받자 이런 의미지요. 6%는 가정용은 물론이고 비가정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자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절대 다수인 90%는요.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비가정용 전기 가격을 올리자. 이걸 선택했습니다. 2,505명이 어젯밤 11시까지 참여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9일부터 열흘 동안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사용해서는 안 될 업종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총 59건으로 1,744만 2,500원에 달했습니다. 술집, 특히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긁은 게 적발된 것입니다. 한전은 직원 수가 2만 380명인데 발급한 법인카드가 13,365장이라고 합니다. 전기료 누진제를 개선하라 이런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더니 그간 직원들은 눈먼 돈을 펑펑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축하난을 들고 서울 여의도 당사로 찾아온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당과 야당이 똑같이 야당이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대통령과 정부를 대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그건 여당이 자기 본분과 자기 지위와 자기 신분을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맞서고 정부와 맞서는 것이 마치 정의이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나는 그건 여당 소속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 측근인 강석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녹음 파일을 통해서 드러난 친박 핵심들의 공천협박 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강석호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내에는 많은 일들이 밀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참 저희가 해결해야 될 복잡 다양한 일들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체제가 잡히면은 또 국민들이 당원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은 하나하나씩 또 밝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상식과 품격 있는 그런 정치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우루라고 남태평양에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호주가 위탁 운영하는 난민 수용시설이 있는데요. 이 수용시설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학대 행위가 저질러진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민간 보안업체의 일부 직원들이 열악한 수용시설에 구금된 10살 안팎의 어린이들에게 구타와 성폭행, 편의 제공을 미끼로 한 성적 착취 등 온갖 범죄 행위를 자행해온 것입니다.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 위더피플에서 한국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41분에 돌파했는데요. 26일 만이었습니다. 위더피플에서 한 달 안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2달 안에 그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만의 의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격인 전민건강보험과 대만 정부가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9개나 신설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할까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생계형 체납자의 긴급 지원과 함께 이런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체납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건강 아닙니까? 네, 검색창 주소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소중한 이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후회만이 남게 됩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오늘 말하세요. 조광래 중고차의 득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그제와 어제 부산 경남에서 토론회와 연설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일제히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제 경남 연설회 현장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실 텐데요. 이종걸, 추미애, 김상곤 후보 순입니다. 단합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패권을 간 집단이 집단을 배제하는 뺄셈 정치
하면 안 됩니다. 저보고 오락가락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늦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 늦게 나왔습니까? 너무 많은 분이 말렸습니다. 저 이종걸이 나가봐야 안 된다. 그쪽들에게 다 하게 해라. 이종걸 들러리쓸 필요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국 민주당 경선 잘 보셨지 않습니까? 힐러리, 압도적이라는 힐러리가 샌더스의 위협적인 추격을 받았습니다. 샌더스의 참가와 그리고 치열한 싸움과, 그러나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승복한 그들의 힘은 합한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공화당을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강해야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남도당 대의원제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기필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민주안에는 물론입니다. 그러나 더민주를 넘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분당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새누리당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더민주 일당을 만들어줬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인 지층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적인 지층 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민주를 넘어서 함께 해야 더 강해집니다. 더민주를 넘어 함께 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오만과 불통으로 맞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저 추미애가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관권 선거를 다시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킨 후 거국 중립 내각을 반드시 만들도록 저 추미애가 관철시키겠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정편도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 총선 민심,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준 민심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검찰과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막아내고 국민을 호도하는 잘못된 정편을 바로잡으라는 존엄한 과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국민과 당원이 지지하는 1등 후보를 험집내고 상처를 내고 흔드는 것은 공정도 아니고 혁신도 아닙니다. 종편과 손잡을 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를 손잡고 소통해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추미애 국민과 지지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고 정책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추미애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선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필승 대표. 지난 대선 우리는 당을 중심으로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대선 후보 혼자서 싸우게 했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2004년 참여정부, 그리고 이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당을 혁신하고 통합시키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시 국가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 이전에 국가 경영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을 꾸리겠습니다. 6개월 전에 경선을 마치도록 하고 대선 후보와 함께 예비내각을 만들어서 국정운영 전략을 국민과 합의하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여의도에 갇힌 우리 당의 역량을 자치분권 생활정치로 확장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위원장, 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당원이 모두 당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외위원장이 최고위원이 되고 자치분권의 대표가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온라인 당원과 청년 당원이 와구락을 모이는 플랫폼 정당 민생복지정당을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그 힘으로 무상급식을 이끌었던 저 김상곤이 경남의 학교급식 바로잡겠습니다. 조선해운 등 무너지는 경남 산업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업 실패로 축소되는 일자리를 복원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받고 책임지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만 고립된 양상입니다. 당장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민생 우선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로써 새누리당조차 누진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현재 최고 11.7배에 이르는 누진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그래서 결국 누진제를 무력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왜 이걸 안 된다고 그러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가 한전의 논리를 자꾸만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더 이상 한전의 논리에만 매몰되지 말고 예. 국민을 바라보는 예. 그런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부가 펴는 논리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이죠.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 누진 6단계,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비중은 사실 4%에 불과하다. 근데 이 누진 배율을 낮추게 되면 저소득층이겠죠, 주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래서 소득 역진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가정에서 걷어들이는 전기요금 총액은 절대 깎아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정답을 말씀 주셨거든요. 예. 이 전기는 소비재입니다. 예. 어떤 소비재도 전기를 많이 쓴다 해가지고 이렇게 직물적으로 부과하는 그 소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쓴다 해가지고 쓴 만큼에 대한 그 요금만 부과하면 되는 거지. 예. 거기다가 11.7배까지 부과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횡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6단계 누진을 3단계로 줄인다. 이런 안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네. 또한 요금의 최고와 최저의 요금 차이가 지금 11.7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1.4배로 대폭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1.4배? 네, 이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럴 바에는 누진제 아예 없애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1.4배로 일단 완화시켰다가 궁극적으로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께 이 전기 요금에 대한 이 부담을 예. 좀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충분히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더라도 예. 충분히 한전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네.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진제 없애면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전력 대란, 블랙아웃 사태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4%에 불과합니다. 예. 네, OECD 국가의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20%가 넘는 전력 예비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력 계통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만약에 전기가 많이 사용될 경우에는 비상용 발전기들이 각 건물마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은 그런 그 어려움도 저는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블랙아웃 운운하는 거는 엄포 아닌가요? 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각 건물마다 비상 발전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 비상 발전기의 그 예비 전력량도 상당한 걸로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제기가 많고 야당은 뭐 거의 전부 다 이거 법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 분포는 어때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저희가 제가 지금 입법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만, 전원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시거든요. 예.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서명하신 분들이 지금 전기 요금 체계는 좀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야 의원이 이렇게 많이 찬성하면 법 개정하기 전에 정부가 그냥 바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는 또 조금 좀 더딘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좀 이루지 못한 이 누진제 완화 법 개정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빨리 통과됨으로써 올 겨울부터 이 부분이 좀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위의 간사이면서 이번 중국 방문을 계획한 김영호 의원은 저희가 방문함으로써 한중관계 외교 채널이 가동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여당에서도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변국 인사들과 만나서 어려운 한반도 위기를 잘 설득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라면서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입출국 과정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관변 시위대가 나타나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종편에 더해 지상파까지 이들 의원들에 대한 도를 넘는 야유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영호 의원이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서 잘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 그걸 여쭤본 건데 일단 그 답변으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중국 당국자를 만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관변 전문가들이다. 물론 뭐 중국의 교수들이 비관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들 입장만 좀 일방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냐. 혹은 또 여당에서 나온 비판은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만 만났다. 라는 그런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좌담회이기 때문에요. 제가 중국을 간 이유는 중국 학자들의 중국의 입장을 들으러 간 겁니다. 예. 제가 이것을 사드 문제를 갖고 중국의 책임 있는 지도자와 협상이나 담판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중국 학자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과 중국의 변화 그런 것을 예측하고 우리 정부나 우리 야당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보러 갔고요. 그리고 저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번에 갔던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만날 깜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 외교적으로 큰 신뢰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베이징대학교 교수들이요,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중국 내 학자들이고 또 우리 연구소 싱크탱크 갔다 왔잖아요. 판구 거기에 모이신 분들도 사드의 전문가들이지만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인데.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신경진 특파원을 통해서 듣긴 했는데. 네네. 아마 그쪽의 당국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못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안 한 거죠. 예? 네, 제가 처음 3주 전 계획했을 때부터 판구 연구소와 베이징대학교 학자들과의 자담회를 계획했던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를 담판하러 간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기서 말씀하신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좌담회라든가 하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부분
짤막짤막하게 거의 제목 위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혹시 뭐 거기서 논란이 있었다면 어떤 얘기들이 논란이 있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바가 없어서 무엇이 가장 논쟁거리였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중국 측은 이제 사드에 대한 어떤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한중 관계의 냉각기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예. 양국의 이제 그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공개했을 때 오히려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다 빼자. 제가 제안을 했고요. 네네. 한일 정부 사이의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라.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지요. 야당의 요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대다수 피해자 할머니들과 가족들은 CU재단을 통해서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궤변으로 맞섰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주장은 어제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한자 틀림없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정병원 국장의 말을 들어볼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124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에서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은 재단을 이런 식으로 설립하고 그다음에 10억을 이런 식으로 출연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당연한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네,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할머니들 그리고 단체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재단 출범 지난 작년 합의 이후에 그리고 재단 출범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또 재단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직접 찾아뵙고 의견도 청취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대다수의 할머니들이 이 합의를 받아들이시고 또 재단이 빨리 설립이 돼서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사자가 의사가 우선인데 저희들 재단 입장에서는 이런 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심에 두고 하여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그 사업이 시행이 돼서 이분들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을 받으시는 분과 거부하는 분, 그러니까 이른바 갈라치기 이런 식으로 간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모든 할머니 피해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이 재단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이 재단 사업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그런 치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이해를 얻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갖고 해서 이름을 지어놓은 것인데 어떠하면은 왜 할머니들하고 떨먹거리고 소녀상을 철거 안 하면은 돈을 주니 안 주니 그 돈 우리가 받을 줄 압니까? 배상이라 하기 전에는 그까지 분돈 한 푼 주는 거 택도 없습니다. 단지 전하시고 배사가 꼭 뵈기 싫으면은 배사가 이사로 가라. 왜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역사로서 후손들이 자라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소녀상을 세워난 것인데 뻗듯하면은 소녀상을 철거하라. 우리 정부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한 짓인데 어떻게 정부라고 마음대로 철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우리들을 위해서 재단을 맺는다는 것은 취소하세요. 우리들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 손으로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뭐한테 두 군데 세 군데나 맹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진짜 절대죠. 우리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로서 한국 정부도 손 떼세요. 우리는 정부를 안 믿고 이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들이 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막살하세요. 지발 부탁입니다. 박근혜 지발 부탁하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운의 대권주자, 저주받은 황태자 무 인사드립니다. 저주받은 황태자라. 정신이 나갔구만. 응?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 왕이 되기도 전에 퇴위를 해? 사회자, 근데 저 사람 누구야? 혹시 좀비 아니야? 나 물어뜯는 거 아니야? 야, 환아, 이정현이가 첫날부터 기고만장이더라. 대통령과 맞서면 여당 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박 보고 다 죽으란 얘기지, 그지? 이정현이가 한 말이 뭐가 틀린 말이야? 여당 의원이 대통령을 할퀴면 그건 아수라판이지 뭐야? 그런 무질서가 뭐를 불렀어? 총선 패배를 부른 거 아니야? 이정현이가 게다가 이런 말도 했단 말이지. 정무수석도 밤새 전화기 켜놔라. 왜? 밤에 전화해서 뭐하게? 야, 이 씨발놈들아, 일 똑바로 안 해? 정무수석, 나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이러려고? 죽은 자식의 음낭을 만져서 뭐하게? 이미 새누리당은 친박연대로 재개업했으니까 공천 협박 음성 파일 그걸 진상규명하자, 이런 말로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세상이 바뀐 걸 꼭 얻어맞고서야 알겠어. 옛 고사성어 중에 냉난자지라는 말이 있어.
냉난자지? 야, 이 새끼야, 네 그런 말에 불편해한다는 사람들이 많아. 자지 타령 그만하라고. 냉, 물이 차가운지, 난 따뜻한지, 자, 스스로 마셔봐야 지 알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이런 뜻이지. 이 인간아, 내용도 맥락도 모르고 하여간 자지보지하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낄낄낄거리고 눈을 부라리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네 자지다, 이 새끼야. 이정현이가 이렇게 막 나가면 되겠냐? 좀 작작하라고 해라. 이런 얘기도 했더만, 앞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입 닥치라고. 이 새끼들. 야, 그걸 친박 이야기하면 많이 웃겨진다. 뭐가 웃겨? 내가 대표하고 서청원 영감이 최고위원 할 때, 내가 한마디 하면 기자가 있건 누가 있건 간에 하여간 옆에서 계속 딴죽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서청원 영감 아니니? 서청원 영감이 나한테 찾아와서 먼저 사과하고 나서 앞으로는 당내에서는 딴소리, 반대, 비판 이런 건 없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비박들한테 수긍이 되지 않을까? 끈 떨어진 당신한테 뭐하러 사과를 해? 사과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하는 수 없군. 이제는 한판 붙자는 거지. 원수는 이렇게 굴레방다리에서 만나는군. 아니, 굴레방다리라니 그게 뭐야? 뭐하는 다리야?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어. 노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못 켜가지고 더위 먹은 것 같군. 다시 이야기하지. 원수는 마포대교에서 만난다더니. 아니, 마포대교라니? 마포대교란 말이 들어간 속담이 어딨어? 이거 내가 또 정신이 없다. 원수는 양화대교에서 만난다.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다. 이 인간 완전히 맛이 갔구만. 원수는 아무개 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다. 이거 아닌가? 이거 그렇지. 그 아무개 나무가 뭐였지? 뭐긴 대마나무지, 대마나무. 원수는 대마초 만드는 대마나무 위에서 만난다. 닥쳐, 이 새끼야. 안녕하십니까. 당원권 정지 현재 스코어 3명인당 너무 깨끗해서 결벽증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낳게 하는 당 국민의당의 안 인사드립니다. 어이고, 안 동지, 어떻게 그 당은 기소만 되면 무조건 당원권 정지야? 쇄신하는 정치 국민께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하는 것도 있을 텐데, 국민의당 당기위원장은 검찰총장인가? 아니겠구만. 검찰총장 위에 우병우겠어. 조롱하지 마십시오. 뼈를 깎는 쇄신의 정치 새누리당은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까? 하긴 여기는 당대표부터 기소될 상황이니까. 아나, 근데 말이야, 너 검찰이 대선 앞두고 널 기소하면 어떡하냐? 나중에 무죄로 나오거나 말거나. 저는 털어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얘가 이렇게 순진해요. 야, 검찰이 죄를 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니? 그런 식의 외부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을 키워왔던 제 인생입니다. 제 고뇌와 철학과 열정이 담겨있는 백신 프로그램 모르십니까? 그저 컴퓨터 바이러스 없애는 거. 아니, 그 기술로 현실의 검찰을 어떻게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엔? 진실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열정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당을 새로 만들어야지요. 억울한 기소를 당했을 때 당원권 정지 안 하는 당 만들어야지요. 우리 당으로 와. 연탄 공장에서 하얀 양복 입고 왜 연탄을 날라? 기소가 아니라 구속당해도 걱정할 일이 없는 당. 불리한 뉴스를 못 나가게 하려다가 걸려도 당대표가 되는 당. 애먼 사람 협박해서 출마 못하게 했다가 걸려도 2다리 쭉 뻗는 당. 우리 새누리당으로 오라고. 입당하면 대선 후보 시켜줍니까? 일단은 스페어로. 반기문 형이 여차해서 안 나오면 당신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겠어? 야, 환아, 그럼 내는 어찌 되는 거냐? 비박 후보 단일화 해봐. 새 후보로 찢어진 친박 이길 수 있겠어? 당신이 할 일은
난닝구 입고 빨래나 하는 거라고. 닥쳐 이 새끼야. 자자, 이제 퀴즈 문제 내실 차례입니다. 안님. 네,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대표 축구팀이 리오올림픽 C조 3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권창훈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브라질 하면은 축구 강국이지요. 브라질에서 축구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브라질 정부에 의해서 국보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예측한 게 항상 정반대로 나와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땡땡의 저주라는 말도 있지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무의 저주니까 무. 아니, 무의 저주라니요? 비박이 단결하면은 비박 당대표도 가능하다.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더니 또 총선 때는 180석은 먹을 거라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 됐잖아. 정답은 무. 닥쳐 이 새끼야. 뭐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정답은 박근혜. 아, 박근혜라니요? 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주겠다. 반값 등록금 하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겠다. 치안 확실하게 챙기겠다.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편하겠다. 경제민주화 하겠다. 야, 화나, 거짓말의 지조는 청와대 누나지. 닥쳐! 네, 하여간 아니었습니다. 자, 브라질 축구 선수 맞히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들을 자꾸 거론하시는군요. 정답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까지 만날 책입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김글리가 지은, 또 메디치가 펴낸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하루 2분 골라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정답 이메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도를 무서워하는 이들은 파도가 오면 등을 돌린다. 멀어지려고 애쓰다가 파도에 등을 떼밀리거나 두들겨 맞고 넘어진다. 파도가 클수록 두려움도 커진다. 이들은 파도에 쫓길 뿐이다. 해변가에 앉아서 이들을 보고 있으니 어느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 떠오른다. 세상은 역설적이야.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상처 입기가 쉽지만 아예 만신창이가 될 각오를 하고 달려들면 세상이 내 앞에 수그리거든. 여기서 주도하는 자들의 비결을 발견한다. 첫째, 등 돌리지 않기. 둘째, 몸을 일으켜서 맞이하기. 셋째, 기꺼이 즐기기. 즐기는 자들은 모든 상황을 주도해버린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연극 티켓도 드립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이런 제목의 연극입니다. 1927년 5월 2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비행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과 파리 사이를 무착륙 비행횡단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을 돕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이유에 관해 질문하는 연극입니다. 흥미진진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이 연극, 다음 주 8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 일요일까지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낮 3시와 저녁 7시, 일요일과 휴일인 광복절에는 낮 3시에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열립니다.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2분 소개합니다. 먼저 수라바야님. 아침 출근길에 아내가 문 앞에 있는 전기 계량기 숫자를 문자로 찍어달라 부탁하기에 아내도 전기요금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숫자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1시간 후에 답변이 왔는데 오늘부터 더워도 조금만 참아줘요 하는 내용과 함께 500kW가 임박했다면서 전기요금 예상액을 찾아보니 걱정된다는 말을 덧붙여 보내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는 동안 별 더위를 못 느끼면서 일을 하겠지만 임신한 아내와 아이는 집에서 얼마나 더울까 생각하니 울화가 침입니다. 임신 6개월 이후로 몸에 열이 오른다면서 수시로 선풍기를 끌어안고 있고 새벽에 일어나 에어컨 앞에서 땀을 식히기를 반복하고
엄마와 늘 붙어있는 3살 아이도 덩달아 덥다고 찡얼대는 이 상황에 전기세 폭탄 예상된다는 임신한 아내의 걱정은 돈을 떠나 이 나라 정책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누구의 목을 조이는 겁니까? 임산부와 어린아이의 숨통만은 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견 남기셨습니다. 자, 다음 정답자는 깜찍이 교수님입니다. 30대 여성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시사, 뉴스,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아저씨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안에 아저씨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치, 사회, 외교 이슈가 더 이상 아저씨들 술안주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모른 채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네, 언제까지나 뉴스 보좌관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깜찍이 교수님, 근데 이메일 주소가 없네요. 예,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찬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com.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쉬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쉬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쉬필로우도 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입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정현
새누리당 새 대표, 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취임 행사는 조촐히 치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하는 모습, 일하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리더십,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주창을 했는데요. 예. 어제 첫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일단 당사 심야 회의에 불이 꺼졌다는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찬 회의, 심야 회의, 주말 회의를 개최해서 일하는 당의 모습을 보여주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천막 당사 시절의 그 정신을 되살려서 조촐한 행사를 치르자. 비품 하나도 호화로운 집기를 멀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자신이 참여하는 어떤 공식 행사에서 의전을 절대로 형식주의나 권위주의에 걸맞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자. 예. 이런 지시를 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기자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에 이제 들어선 지도부인데 당의 혁신이라든지 어떤 당청 관계에서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정현 대표는 본질은 이제 비껴가고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만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혐의 상당히 좀 짙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지금까지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이제 자유롭게 공개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만 공개 발언을 하겠다. 그리고 당내 문제는 비공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조율되고 정제된 내용을 대변인 통해 발표하겠다. 사실상 내부적인 그 언론의 자유를 이제 탄압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어떤 당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일단 통제를 하고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일하는 뭐 헌신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이렇게 좀 치중을 해서 새누리당이 새롭게 보여주려는 데만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보여줄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통령과 각을 세울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혁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 개혁보다는 어떤 정치권의 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자꾸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피해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머슴 리더십. 예, 아주 초창부터 많은 걸 보여주고 있네요. 이정현 새 대표가. 예.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당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당청 관계를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말의 의도를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삐그덕거리고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랬지만 당청 관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서 잘 끌고 나가겠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한 말일 텐데 듣는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들리죠.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적인 정말로 제대로 꿇어주는 그런 당청 관계를 보여주겠다라는 걸로 읽히고 머슴 리더십이 무엇인가 그 진수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죠. 예, 섬기는 리더십을 계속 강조를 해요. 오늘 오전에도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백보드에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메시지를 다 적었는데 이정현 대표는 또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6자를 딱 썼단 말이에요. 그 섬긴다고 할 때 섬기는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게 딱 느껴지죠. 그렇죠. 예, 순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할 때는 지역구민들을 섬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을 때는 사실 섬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고 할 말은 하고 좀 이런 그 캐릭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추측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게 어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인사를 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과 맞서는 게 정의인 것 같은 인식을 가지면 여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맞서서 그렇게 차별화를 해서 뭐 이런 것은 여당 의원의 미덕이 아니라는 거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 정치 철학과 열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당내 어떤 사람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야가 똑같이 야당처럼 말하고 대통령을 대하면 여당의 본분과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 진심을 다 알고 그 사람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기보다는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도와줘야 한다. 지금 그 메시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당청 관계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제대로 수직적인 관계를 이제 설정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네,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수석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사안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겠지만 대부분은 정무수석과 할 것이다. 귀찮게 좀 하겠으니까 전화기를 밤새 켜놓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의 대표면은 대통령과 다이다이 붙어야 되는 거죠. 대등한 관계인 것이고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얘기하면. 근데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는 대통령과 직접 전화할 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얘기할 거 있으면 정무수석한테 할 테니까 정무수석은 밤에라도 전화기 켜놓으라 이 얘기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참 정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순장조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과 무덤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속에 감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는 눈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자신의 그 위치가 뭐 호남의 뭐 삼선 아주 흑수저 여당 의원에서 당 대표로 완전히 수직 점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생각은 달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이분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연모가 너무나 이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사람이라서 그 높은 자리에 갔는데도 그걸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제가 봤을 땐 말이죠. 뭐 이정현 의원, 이정현 새 대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태도, 자세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충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의 수직적 당청 관계를 대통령이 원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더정치 녹화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성완용 기자가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정현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에 이제 다른 의원들과 식사를 하러 들어갔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정현 의원한테 부탁을 했대요. 대통령을 뵈면 야당 대표들과도 좀 식사를 자주 하시라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는 오히려 야당 의원들 험담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자기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정현 의원한테 그 말을 좀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현기환이 부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정현 의원은 박 대통령이 그 말을 싫어하는 거라는 거를 이제 딱 알아차리고 반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지금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참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기환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성회 씨 출마하지 말라고 서청원 영감님 나가야 할 곳이니까 당신 출마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했던 또 야당 대표 화환 보내지 말라 이런 아주 옹졸한 태도를 보였던 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열하게 충성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샀던 인물인데 그 사람조차도 야당 대표와 식사 좀 하시라고 이렇게 이정현 의원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정현 의원은 그런 현기환
수석. 이 사람의 주장을 대놓고 씹은 거 아니에요. 당신 무슨 헛소리 하냐고. 예. 아주 용호상박이네요, 보니까. 예. 용호상박 정도가 아니라, 이정현 대표가 확실한 진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이정현 대표가 이렇게 저열하게 충성하는 데에는 이런 맥락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명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예. 이분은 정말로 뼈속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이제 발탁을 해줘서 여기까지 이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러하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도 달았고,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당직자로 시작해서 당의 최고의 자리에 이제 올랐으니까. 예. 지금까지 자신을 알아봐줬던 몇 안 되는 주군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충성심의 발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현 대표는 정말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다 폭로가 됐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KBS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부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예. 또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지 녹음을 한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방송 내용의 수정을 이제 압박을 한 상황이 그 녹음 파일로 이제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방송법에서는 누구든지 그 방송 편성에 관해서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고 예.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어이고. 그래서 이 법률대로라면 정말 이정현 대표는 방송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와 그리고 순천 시민단체 이 세 곳에서 이정현 대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은 세월호 특조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 결과를 내놓도록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방송법 위반의 그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늦어도 2014년 4월에 3년을 더 2017년 4월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는 이정현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이면 대선을 한 6개월 앞둔 시점이고 그런 측면을 보면은 상당히 새누리당으로서도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의원이 당당히 새누리당 이제 대표가 됐고 예. 일단 검찰이 어떤 요소를 부려서 뭐 불기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법리상으로 보면은 예. 이정현 대표의 경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정현 대표뿐만이 아니라 최경환, 윤상현 의원도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성애 전 의원에게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서 비켜나라고 지역구 이동을 종용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구로 옮기면 우리가 도와드릴게.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그 윤상현 의원은 내가 형에 대해서 별의별 거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렇게 협박도 했고요. 예. 근데 그 선거법에 보면은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공사의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예. 또 그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참여연대가 최경환, 윤상현 그리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까지 고발을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사건이 배당이 된 상태이고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정현, 최경환, 윤상현 그 대통령과의 거리로 치면은 가장 가까운 측근 3인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그 친박 핵심 3인방이 지금 모두 죄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 전국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이 과정에서 이 실력자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누나만 믿습니다. 이러는 수밖에 없겠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측근 3인방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 나라의 법정위는 뭐 실종돼 있으니까요. 예. 한겨레 김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환율이 폭락해서 1,100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외환 위기 때는 환율이 너무 뛰어서 그때 걱정이 많았는데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네, 환율 이야기로 경제 상황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제 이제 그 경제권에서 가장 큰 뉴스가 바로 환율 폭락이었습니다. 예. 이게 한 3개월 전만 해도 1,200원대에서 놀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원 넘게, 이 정도면 이제 폭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폭락을 해서 1,100원 선이 무너졌고요. 1,093.40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특히 환율 하락이 커졌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매우 요동치는 모습이고요. 예. 그 환율 뉴스를 보자마자 예상했던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합뉴스에서 기업들 롤러코스터 환율 쇼크 100원 내리면 수천억 날아간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엄살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엄살이 과연 사실일까 이것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환율에 대해서 좀 이 방송을 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요. 이게 많은 분들이 환율을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부터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들으시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제 경험상 환율이라는 게 잠깐 이해됐다가 또 까먹었다가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이해가 안 되셔도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 환율을 이해할 때 딱 한 가지 암기하면 좋은 거는요. 환율하고 원화 가치하고 언제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내리면
이건 원화 가치가 오르는 거죠. 이걸 일단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하나 딱 넣어놓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간단히 지금 환율이 1,100원인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기한 대로 환율이 올랐으니까 원화 가치는 폭락을 한 겁니다. 환율이 급등을 하면은요. 예. 일단 이렇게 외우고 논리를 생각해 보면 더 쉬워집니다. 환율이 1,100원이라는 건 옛날에 1달러를 얻으려면 1,100원을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100원 주면 1달러를 준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환율이 1,500원이 되면 1,500원을 줘야 겨우 1달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똥값이 돼버린 거죠. 안타깝게도요. 예. 반대로 이제 환율이 800원으로 하락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암기한 대로 환율이 하락한 건 원화 가치가 거꾸로 오른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게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를 맞춰보겠습니다. 1,100원 할 때는 1달러를 얻으려면 1,100원이나 냈어야 됐는데 지금은 고작 800원만 줘도 1달러를 주더라. 야, 원화가 역시 대접을 받는구나. 원화 가치가 오른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고 들으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예. 문제는 환율이 하락해서 원화 가치가 오른다. 와, 원화가 대접받는다. 이러면 우리나라한테 마냥 좋을 것 같은데요. 원화가 대접을 받으니까요. 예. 근데 이게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이게 불리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달러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휴대폰을 파는데요. 휴대폰 가격은 환율이 변하든 안 하든 상관을 안 합니다. 어차피 그 나라에서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1,000달러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휴대폰 한 대를 팔면 1,000달러를 손에 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이 신나가지고 2,000달러 갖고 들어와서 우리 돈으로 바꾸겠죠. 그런데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000달러를 바꾸면 이게 1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800원으로 폭락을 해버리면요. 이게 이제 원화가 엄청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는 1,0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8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접받지만 수출하는 기업들은 멀쩡히 앉아서 30만 원을 날려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예.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면 우리 원화가 대접을 못 받으면 얼핏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자존심도 상하고 아휴 우리 돈이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아 이렇게 화가 나지만 수출 기업 뭐가 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1,000달러짜리 휴대폰을 팔았는데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10만 원밖에 안 되던 돈이 환율이 1,500원에서 오늘은 1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신이 나는 겁니다. 예. 이래서 환율은 수출 기업들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원화 가치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게 더 좋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수입을 하는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그렇죠.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수출하는 기업들하고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기업들은 원화 가치가 대접을 받을 때 훨씬 더 좋아하고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은 크게 손실을 보고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양자의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이 한국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 비중이 크다고 하지만 원자재 수입하는 돈도 엄청나거든요. 예. 결국은 수출이 수입보다 조금 많긴 하지만 수입이나 수출의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환율이 오르건 내리건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지금부터 이제 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확률이 폭락했다는 게 이슈입니다. 우리 원화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신 원화 가치가 대접받는 만큼 수출 기업한테는 불리하다. 이게 지금 기사의 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나온 연합뉴스 보도 환율 쇼크. 환율이 100원 내리면 수천억 날아간다가 그런 맥락인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연합뉴스의 엄살이 맞다면요. 환율이 100원이 떨어지면 수천억이 날아간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환율이 1,200원대로 올랐을 때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 만세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와, 신난다고요? 예. 와, 환율 100원 올랐으니 수천억이 생겼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예. 근데 과연 그랬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들어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1월 7일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뉴스 제목들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북핵 3대 악재 만나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 중국발 쇼크에 환율 1,200원 돌파. 당국 골머리. 환율 1,200원 돌파. 산업계 스트레스 지수 높아진다. 연내 달러당 1,300원 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 환율 장중 1,200원 돌파, 외국인 자금 이탈 악순환. 예.
환율 1,200원 넘었다고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웃긴 거죠. 예. 환율 1,100원 이하로 떨어졌더니 우리 기업 수천억 원 날아간다고 설레발치고요. 환율이 1,200원 돌파했을 때는 기업들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위기감이 고조된답니다. 예. 제가 이거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이지저지 현상이라고요.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런 겁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환율 변동은요. 그때그때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식선에서 환율이 움직이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한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봅니다. 요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의 득과 실이 다 있고 경제 전반으로 보면 크게 악재가 되기 어렵다고 보는 쪽이에요. 환율이 뭐 1,100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수천억 손해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환율이 1,200원 됐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익 본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문제는요. 환율이 오르건 내리건 우리 언론이 보여주는 일관된 보도 태도입니다. 환율이 올라도 엄청난 위기, 환율이 내려도 엄청난 위기. 이게 우리 언론들의 보도 태도예요. 예. 이게 왜 이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언론들이 이런 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기업은 늘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기업을 늘 지원해 줘야 돼요. 이런 기업 중심 이데올로기가 확고하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환율 변동 현상의 본질은 전혀 짚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맨날 오르던 내리던 위기다라는 협박성 보도로 환율 기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저는 이 환율 문제 본질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 구조가요. 너무 외환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이 환율이라는 게요. 결정되는데 무슨 엄청난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환율 결정되는 거 보면 되게 단순해요. 달러를 사고 파는 외환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딜러들이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달러를 얼마에 사겠다, 얼마에 팔겠다 이렇게 막 주문을 넣어서 달러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달러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예. 달러 사는 사람이 적으면 달러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딜러들이 사고 팔면서 환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간단한 환율 결정 구조가 때때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너무 심하게 흔듭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수출 기업이 확 살고 어떤 때는 수입 기업이 확 살고요. 이유가 뭐냐? 예. 우리 경제 구조가 너무 무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의 방패막이 너무 약한 겁니다. 환율이 출렁출렁할 때마다 수출 기업, 수입 기업 실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니까 경제의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럴수록 한국 경제가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의 의존도가 실물 분야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의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어제 금융권의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만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그게 당장 무슨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환율에 너무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 그러니까 내수 기반의 자립 경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기틀을 좀 잡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서는 좀 큰 틀에서 국민들 소득을 높여서 내수 기반 자립 경제라는 것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참. 이 세상에 그 언론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사실이 좀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겠죠? 예. 예. 우리 사회의 공기관이라 공해가 되고 있는 언론의 실상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후배 기자들을 만났는데, 자기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정말 취재 현장 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밥을 살 일, 자기 밥을 자기가 살 일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김영란 법이 되면은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완배 기자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김영란 법이요. 예. 이걸 제가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언론 보도가 이제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고 있어서 예. 시행이 되고 나서도 계속 손보자는 언론 주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었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기자가
기자가 혹은 언론사가 취재원에 경제적으로 종속이 됐을 때, 그러니까 취재원이 이른바 기자들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때 그게 예. 기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 문제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예. 이걸 굳이 뭐 통계를 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사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멀리 돌아가지 말고 저도 이제 종합지에서 1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예. 나는 그러면 어땠느냐. 예, 그래도 제가 꽤 큰 중앙 일간지 기자였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때 자본의 스폰서십에서 자유로웠고 공정했느냐. 이거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쭉 찾아보고 자료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개인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타를 받아야 할 일을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건데요. 뭐 잘못은 꾸짖어 주시되 대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의미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그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종합지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예, 예. 밥은 뭐 셀 수 없이 얻어먹은 것 같아요. 3만 원 넘는 것도 뭐 정말 많이 얻어먹었고요. 이제 골프는 안 쳤으니까 해당 사항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해외 출장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해외 출장을 2번을 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건 이례적으로 적은 횟수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기자들이 이렇게 출장을 적게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나마 제가 2번 중에 한 번은 경제부가 아니라 사회부 때 일이었고 그때 출장은 뭐였냐면 그 중국의 단둥, 신양 이쪽으로 기획 취재를 간 거였습니다. 그게 영토 분쟁 현장을 가다 뭐 이런 시리즈물 취재였는데요. 예, 예. 그때 중국이 이제 동북공정이 한창이었을 때 그 영토 분쟁이 벌어진 현장을 가서 우리 땅의 현황을 살펴보자 뭐 이런 나름 괜찮은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압록강에 있는 하중도, 그러니까 이제 강안에 있는 섬이죠. 뚝섬이나 여의도 이런 섬처럼요. 예, 예. 이런 섬은 과연 중국 거냐 북한 거냐 뭐 이런 걸 취재를 하러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취재도 돈은 기업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낸 기업이 예. 제가 어딘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협찬했다는 사실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이었는데 중국 심기를 건드리는 취재의 스폰서가 됐다고 알려지면 중국으로부터 박살이 날 테니까요. 예, 예. 제가 오늘 그 기업 이름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업이 그 약간 뭐 민족 기업 성향이 있는 곳이었고요. 하여튼 재벌은 아니었습니다. 재벌은 예, 예.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뭐 스폰서를 했고 그쪽도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요. 뭐 아무튼 뭐 취재비, 항공권, 숙박비 다 기업이 내줬지만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약간 죄책감이 덜한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머지 한 번 출장은 재벌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거였어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06년이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삼성증권이 그때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참 노력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FN 아너스 클럽이라는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그냥 브랜드가 아니고 브로커 수입이라고 하죠. 막 주식하고 파는 거 막 장려를 해서 수수료 많이 떼먹는 장사를 하고 있는 구멍가게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삼성증권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막 민 거죠. 그래서 선진증권사 이제 코스프레를 삼성증권이 막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제가 기억을 다 되살려보면 삼성이 어쨌든 저한테 개인 출장을 제안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삼성에서 돈을 다 댔고요. 예, 예.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임원 한 명이 같이 갔고 부장급이 한 명이 같이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스위스하고 영국으로 출장을 갔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스위스에서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죠. UBS의 자산관리 담당 이사를 인터뷰를 했다고 이제 기사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뭐 기사 제목은 투자자 겉으로 혁명 시작되다.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UBS 임원 인터뷰를 싣고 뭐 그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기사였는데 보조 박스 기사에서 예. 제가 이제 기술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권사도 이제 브랜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런 보조 박스 기사를 쓰면서 케이스로 세 곳 증권사를 인용을 합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세 곳입니다. 스폰서는 삼성한테 받고요. 예, 예.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짐작을 해보면 그때 세 곳을 써준 이유는 삼성만 쓰면 너무 이제 삼성이 스폰서인 게 티가 나니까 세 곳을 다 쓴 기술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를 쭉 읽어보면 삼성을 맨 앞에 쓰고요. 그리고 분량은 세 개를 비슷하게 썼는데 삼성 부분을 너무너무 잘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가 된 거죠. 독자들을 속이는 겁니다. 광고가 아닌 척하면서
삼성을 은근히 이제 뭐 쫓진한다고 그러죠. 빨아주는 기사를 쓴 겁니다. 제가 그거를 10년 만에 읽어보니까,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예,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삼성증권은 증권업계에서 가장 먼저 브랜드 가치에 눈을 뜬 회사로 평가받는다. 경쟁 업체들이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데 급급했던 2000년 이 회사는 삼성 FN 아너스클럽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다. 선진 금융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러려면 다른 회사와 구별되는 삼성증권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삼성증권은 한국 증권업계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실험을 시도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삼성 FN 아너스클럽이라는 브랜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급 자산관리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는 한국 증권업계의 문화 전체를 바꿔놓은 혁명적 변화의 출발이 됐다는 평가다. 예. 제가 쓴 기사인데요. 참, 읽어보니까 참 처참합니다. 근데 제가 더 처참했던 건 뭐냐면요. 이 기억을 제가 굳이 되살려 보려고 애를 써서 제가 이 기사를 겨우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기사를 썼을 때, 제가 스스로 이게 좀 죄책감이 있었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그게 마음에 남았겠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쉽게 났겠죠.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썼을 때는 죄책감이 제로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걸 기억하는데 출장을 내가 언제 갔지를 생각을 해보고 겨우겨우 검색어를 조합을 해서 어렵게 찾아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저 사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저렇게 내깔겨 써버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아주 상식적인 입장으로 돌아와서 저 기사를 읽어보면요. 제가 100만 부를 넘게 찍는 신문 기자로서 너무나 태연하게 사기를 친 거죠. 삼성의 스폰서로 유럽 출장을 가서 스위스하고 영국을 들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영국에서는 기사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영국은 그냥 놀러 갔었던 것 같아요. 뭘 하고 놀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간 저 하나 출장 보내는데 제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거든요.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니까 수백만 원이 들었겠죠. 그리고 저 따위 기사를 써댄 겁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요. 저게요. 제가 비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저랬다.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렇게 그릇된 일을 했다고 해서 다른 기자들도 모두 저처럼 그랬을 것이다라고 확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저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행위가 과연 일반적이었느냐 아니면은 도덕성이 많이 부족한 이완배라는 기자만의 문제였느냐 이 판단은 사실은 제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또는 들으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기자협회가요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으로 제한하지 마라. 기자들이 스스로 자정하도록 놔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자생활 초창기 했을 때 만연했던 춘지 문화 또 만연했던 룸사롱 문화가 사라진 건 기자들의 자정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오만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걸 제한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정화가 된 겁니다. 제가 쓴 2006년 이 삼성증권 브랜드 기사는요, 일종의 사기성 범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 비용을 기업에다 물리고 결국은 광고 기사를 쓰는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한 거죠. 저는 저게 결국은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했던 사기성 범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정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스스로 부도덕한 기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어렴풋이 생각하고 살았는데 기록을 찾아보니 저도 저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정하기가 아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요. 제 잘못은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좀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자는 겁니다. 기자들의 자정 노력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막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자는 겁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해외 출장은 어떻게 가느냐 이런 기자들의 외침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했던 저 따위 기사들 같은 해외 출장이라면 안 가는 게 옳은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기업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민중의 소리 기자로서
재벌 비판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건 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예. 하여튼 많은 반성을 하면서 저는 김영란법이 법 체계가 어떻게 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김영란법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첫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선배 기자로서요. 또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정말 기사를 보니까 제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해상사를 한다고 잘못이 면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 경험을 정치자분들과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김영란법하고 같이 드려봤습니다. 예. 참, 기자와 정자가 사람이 될 확률은 뭐, 몇 억분의 1이라고 하죠. 예. 그래요. 몇 억분의 1을 뚫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게 현실이고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젊은 기자들은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기자들은 너무 바쁘고 또 뭐 밥을 얻어먹는 거 정도를 빼고 나면 골프도 거의 안 치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런 훌륭한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건 그 정도의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자사회 모두가 갖고 있는 공동의 책임인 거고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함께 반성하고 함께 노력해서 좀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한번 되돌려 놓자라는 이야기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뭐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인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참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자, 내일 또 뵙도록 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스토커 허경영에게 콩밥을 무상급식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무상복지를 흉내내려고 하는, 그래놓고는 박동지에게 만나달라 스토커처럼 따라붙는 서울시장 박원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 동지 말고는 누구도 시혜성 복지를 할 수 없음에도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박원순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모든 결정과 이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박근혜 동지의 철학이건만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펑펑 퍼붓겠다는 박원순의 야욕은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와 사치 낭비벽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결국 뻥카가 됐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는 박근혜 동지의 공약을 2배나 넘기는 액수라는 점에서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박원순은 네 돈으로 주던지 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빚이 있고 그래서 빚을 갚으며 살아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쓸데없이 학생운동, 저항운동에 한눈 팔지 않고 창조경제시대의 착실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청년들에게 힘내라, 좌절하지 말라 이러면서 50만 원씩 주는 것은 박원순의 대권 야욕에 불과하고 국가와 사회가 국민에게 헛된 기대와 욕망을 불어넣는 것으로서 만약에 이런 복지를 회수하게 될 경우 그동안 주더니 왜 이제 안 주냐 라면서 반발할 구실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박동지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는 박동지에 대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90억을 주겠다는 박원순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는 박동지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90억인 이 청년수당 예산을 빼다가 현재 수백억인 아버지 박정희 동지 추모 사업에 보태쓰라며 박동지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어제 경주의 기온이 38.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올여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더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복절 연휴까지 이 더위 지칠 줄 모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35도, 대구가 36도, 전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환경단체는 누진제를 고수하자는 입장이지요. 이에 대해서 한겨레 이정국 기자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거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론자들의 누진제 고수 목소리는 약간 핀트가 맞지 않는다. 나도 어디 양평 등 교외 단독주택에서 저녁에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으며 허허 이렇게 시원한데 에어컨이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한다. 바람 하나 통하지 않는 빌라촌, 쪽방,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겠는가? 누진제 철폐의 목소리의 핵심은 일반 시민이 대자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론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 차별의 문제를 풀자고 하는데 지구를 지키자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